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안경원을 운영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월급을 받는 안경사였지만 대출과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큰 결심을 내려 안경원을 차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처음 하는 자영업이라 그런지 아직은 정신이 없네요. 월급을 받을 때는 몰랐던 일들이 많아서 정신을 바쁘게 써야 할 일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손님이 적은 오전 시간에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사실 사장이 되고 나서 손님이 없는 시간이 정말 초조한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호객행위를 해서라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도서관을 찾아 다니다 보니 서로 공감이 가는 것 같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서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쉬워졌죠. 지금까지 30살이 지났는데 아직도 서로에게 새로운 발견이 있어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를 참 어리고 어리석다 생각합니다. 그 시절 나는 나 자신조차도 모르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이제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조용한 성격의 남자였습니다. 평소에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저와는 너무 다르기에 오히려 끌리더군요.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아직 어리다 보니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때문에 시간당의 급여가 저렇게나 적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결심을 한 후에는 주변 사람들은 주로 남편의 수입에 대해 많이 걱정했었죠. 그러나 당시에는 우리 둘이 노력하면 돼. 돈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나를 지금 만난다면 정신 차리라고 뒤통수를 맞히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돈과 함께 관련된 사실에 부딪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문자가 저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의 수입을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신혼 때 시아버지께서 명예퇴직하셨을 때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셨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실직하셨지만 새로운 직장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해온 나인분이 휴식을 원하셨다고 하셨죠. 이해하려고 했지만 퇴직금이 노후자금이라 건드릴 수 없다며 100만 원씩 우리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져서 거동에 불편함을 겪게 되면 외아들인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아주 건강한 상태이시고 또한 남편이 수입이 적다는 사실을 잘 아시는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제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부도 두 분을 위해 일자리를 유지하고 전세 대출금을 갚기 위해 살아가는데 고충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부모님의 도움을 거부할 수 없다는 뜻에 따라 우리는 매달 100만 원씩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제가 적금을 해지하고 생활비를 위해 모든 지출을 크게 줄여야 했죠. 그런데도 부모님은 우리에게 돈을 받으면서도 도를 넘은 궁상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님의 생신이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제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간장게장 정식을 맛있게 식사했고 자리를 떠날 쯤에 갑자기 아버님이 제 친구를 불러서 여기 게장 국물이 남았으니 가져가라. 그리고 저기 남은 계란말이도 포장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버님. 계란말이는 1개 남았는데 1개는 2개 주고 받았는데 돈을 내고 산 것인데 남은 것은 싸줘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안 돼 하시면서 근데 간장게장은 다 먹었는데 남은 건 간장만 있는데 그것도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당연하지. 걔 맛이 우러나서 여간 마시는 게 아니야? 너 나중에 그 간장에 달걀 프라이해서 밥 비벼 먹어봐. 아주 기똥차다. 나의 친구는 황당한 표정으로 잠시 나를 쳐다보고 남은 게장 국물을 포장해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나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달아올랐어. 그래도 시부모님과 남편은 내 입장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어. 그런데 그날 저녁 아버님은 나의 친구가 남긴 국물 대신 새 게장을 포장해 주었다며 기뻐하셨어. 아버님은 말로는 남은 음식을 버리기 아깝다 하시면서도 새로운 무료 음식에 대해 너무 기뻐하셨어.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친구에게 감사를 전하러 전화했어. 미정아, 개장해주셔서 고마워. 새 걸 사준다고 하셨는데, 아니야. 고맙긴 뭘, 혹시 먹고 남은 거 싸갔다가 탈날까 걱정돼서 그런 거야? 근데 얘 너희 시부모님들도 참 어지럽게 시는걸. 나는 먹고 남은 게장 국물을 싸오라고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 너 고생 좀 하겠다고 생각해. 고생은 뭐 때문일까? 남편도 시부모님들도 근검절약하시는 분들이시라 그래? 아무튼 고맙다. 그때 나는 친구에게 제 취부를 들킨 것 같아 너무 부끄러웠어. 하지만 시부모님들의 과한 절약은 거기서 끝이라는 게 식당 사건이 있었고 얼마 후 안경원의 신제품이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제품을 정리하며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다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급한 일이 있으니 어서 집으로 좀 와라. 네, 저 오늘 야근하는 날인데 그깟 야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이 급하다는데 지금 회사 핑계나 대고 있겠다는 거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어디 안 좋으세요? 글쎄, 와보면 알아. 한시가 급하니까 꾸물거리지 말고 당장 와야 돼. 저는 급하다고 재촉하는 시어머니의 전화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일을 끝내고 사장님의 지시를 받아서도 어쩔 수 없이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났으니 택시를 잡아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신 곳은 집이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장이더군요.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시려고요? 급하다는데 왜 여기에 계세요? 이거 좀 들어봐 주세요. 누가 이런 걸 버렸나 봐요.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봐 아깝다고 생각해 주시었어요. 계속 여기서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 옮기시려고 제게 부르셨나 봅니다. 네, 봐도 멀쩡한데요. 이것 때문에 화장실도 못 가셨나 봐요. 얼른 들어라.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만 상갓집에 가셨어. 뭐야? 오늘 윤규는 야간 수업이 있는 날 아니었나? 널 불러줄 사람이 너밖에 없어. 맞아요. 시어머니께서 아파트 쓰레기장 앞에 버려진 안마의자를 옮기려고 다급하게 야근하는 저를 불러주셨어요. 어이가 없어서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결국 재촉하는 어머니를 도와 낑낑거리며 안마의자를 집 안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시부모님이 이사하실 때 도와드리는 일이었어요. 아버님은 퇴직 후 보험료와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차를 팔아 버리신 거죠. 저는 물론 아버지를 설득했지만 아버지는 여름이나 겨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 것 같아 차를 그냥 두기로 결정하셨어요. 경찰님, 차는 그냥 두는 게 좋을 거예요. 유즙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 지금 집에 계시다 보니 차가 필요 없으실 거예요. 급한 일이 없고 느긋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텐데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충분히 편리하죠. 말씀하신 대로 하셨지만 전 어쩌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고 그 예감이 맞았어요. 부모님이 어딘가 가실 때마다 제게 차를 빌려다 주라고 부탁하셨죠. 한 번은 부산에 있는 큰아버지 댁에 가야 한다며 제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지 제 연차 날짜에 딱 맞추셨더라고요. 당연히 그날 남편은 강의가 있는 날이었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른 것 같다는 계획적인 측면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부산을 왕복하고 바로 다음날 출근할 생각을 하니 한숨부터 나오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넌지시 기차를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고속열차가 엄청 빨라요.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2시간이면 간다던데. 기차표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게 얼마인데 그걸 다니까요? 두 분이 왕복하려면 20만 원이 넘나요? 그 큰 돈을 왜 쓰느냐? 부산 왕복하기 위해서는 기름값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기름값이 더 저렴하고 기차에는 사람도 많고 허리도 불편해서 어머니가 질색해. 마침 당신도 쉬는 날이니 드라이브도 하기에 좋고 고치도 하기에 좋을 거야. 그러니 큰아버지께 회도 좀 사오달라고 해보자. 아, 이러다가는 늦을 거야. 어서 출발하자. 저는 할 수 없이 두 분을 모셔서 부산까지 운전을 해야 했죠. 꼬박 7시간을 운전해서 큰아버님 댁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제게 밥을 먹는 것이나 쉬는 것이나 서둘러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출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9시에 시작한 운전은 자정을 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쓰러질 뻔했고 두 분께서 일주일 후 서울에 오실 때도 데리러 오시길 바라시며 전화를 주셨지만 제가 고마운 말이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께서 고속열차를 예매해 주셔서 기차로 편안하게 올 수 있었지만 왜 굳이 운전해 드려야 했는지 몰라서 마음속으로는 풀이 터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일 있을 때마다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고 저를 운전기사로 이용하시려면서 교통비도 아낄 겸 저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두 분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부인은 부모님을 모셔서 여기저기 운전하느라 바쁘셨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이기적으로 보여서 마음이 식었습니다. 그러더라도 시부모님과 남편이 이기적으로 견해를 내포하면서도 우리 집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 후 남편이 박사 과정을 밟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전임 교수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학력적인 이유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하려면 학비가 부담스러워 엄두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런 생각을 했는지 어느 날 시부모님이 나를 불러서 그러더니 황당한 얘기를 당당하게 내뱉으셨지요. 그 예에 남편이 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싶다는데 그건 좀 미뤄줘야 하지 않겠니? 였습니다. 그렇긴 한데 박사 학비가 좀 비싸야죠. 아시다시피 우리 맞벌이 한다고 해봐야 거의 저 혼자 버는 것과 다름이 없겠죠. 거기에 두 분의 생활비도 들여야 하고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 더 해야지. 투자를 해야 모든 게 돌아온다고 하지 않겠니요? 말을 들어보니 박사만 하면 교수 자리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남편은 머리가 좋다고 하던데 하지만 뒷바라지가 부족해서 그것밖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아닌가? 결혼했으면 남편 뒷바라지는 이제 내가 맡아야 할 것이라고 안 된다고만 말해주지 말고 해결책을 좀 고민해 보라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왜 얘가 왜 이렇게 말투가 거만하게 굴어? 남편이 잘 되면 그 돈은 누가 받겠어? 너야? 너 이제 애도 낳고 자리도 잡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남편이 시간 강사하면서 쥐꼬리만큼 돈을 벌게 할 거니? 그 정도 돈으로 너희는 못 버티겠어? 그래서 내 친정의 말씀에서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당신의 친정이에요. 그래. 듣기로는 사돈댁이 여유가 좀 되시는 것 같던데 사위도 자식인데 투자하면 나중에 다 득이 되실 것 같아. 아니면 가서 말씀 좀 해봐. 아니, 아버님까지 우리 부모님들은 그리 여유가 없으시고 그 사람 학비를 왜 우리 집에 부탁해요?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혹시 그 사람이 제 불러다가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부탁은 무슨, 그냥 우리가 너무 답답해서 생각해 본 거죠. 저는 친정에 돈 벌릴 생각 전혀 없어요. 정말 필요하면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말하세요. 아니면 두 분이 부업이라도 해서 아들 뒷바라지를 좀 하시던지요. 전 이마입니다. 가볼게요. 너무 황당한 기분에 처음으로 결혼을 아래서 시부모님 앞에 정색을 했습니다. 두 분도 전과 다르게 제 차가운 태도에 조금 당황하시는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는 물러갈 곳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의 무리한 부탁에 휘둘리다 보면 제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호구로 보실 것 같았거든요. 아들이 안타까워서 사제 욕심 멀쩡한 두 분이 생활비를 벌면 해결될 일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신들은 노력해 볼 생각도 없이 우리 친정돈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친정 부모님께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바로 제 부모님이 남편에게 박사 학비를 대주기로 하셨다는 거였습니다. 부모님께 이유를 묻자 저 혼자 아등바등하는 게 안쓰러워 어쩌다 생각하신 거라고 둘러대셨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친정에 부탁한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하신 선의의 거짓말을 믿기에는 그 타이밍이 너무 얄궂었으니까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극구 사양했지만 두 분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하시더군요. 하긴
빌빌거리는 사위 때문에 딸이 고생하는 걸 보고 있자니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이때 한 부류를 생각하니 아직도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게 남편은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박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모두 마무리 짓고도 여전히 남편은 시간 강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박사 학위를 쟁취한다면 당장 전임 교수가 될 것처럼 큰 소리를 쳤던 남편은 계속해서 교수 자리에서 실패하고 있었죠. 우리는 남편이 자리를 잡고 발전하기를 원했기에 아이까지 미루고 있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자 그 정도로 남편의 무능함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죠. 그런데 더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 시부모님이 제게 한 번 더 부당하게 대해주셨어요. 그 상황에서 제 친정 어머니는 친구와 함께 우리고 깃집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요리 솜씨가 남다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경영하였던 동업자분이었습니다. 친구분은 오리 농장주와 친인척 관계로 장사할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식당은 시청역 근처에 있어서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회식하기 좋은 곳으로 금방 입소문이 나며 별다른 광고를 하지 않아도 손님들이 꽤 북적거렸습니다. 친정엄마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무척 즐거워 보이셨어요. 그러나 이런 엄마의 기쁨도 곧이어 등장한 우리 시어머님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혹시나 싶은 마음에 엄마의 개업 소식을 시댁에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우리 엄마의 개업 소식을 듣길래 방정했습니다. 우리 엄마의 개업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모임을 저희 엄마의 식당에서 하기 시작하셨어요. 계모임과 동창 모임, 동네 지인 모임까지 다 모임이라는 모임은 전부 다 말이에요. 얼핏 들으면 사돈 식당의 매출을 올려주는 고마운 노력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님들 때문에 단체 회식 손님들이 예약을 하지 못하거나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일이 빌비자했네요. 이런 상황으로 인해 우리 가정의 어머니는 동업하는 친구에게 면이 서지 않아서 골머리를 썩어야 했어요. 그런데 민폐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어느 날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영주야, 내가 너를 신경 쓸까 봐 정말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너가 전에 도와주러 왔을 때도 봤잖아. 하지만 내가 너희 시어머니 손님들 때문에 친구에게 입장이 참 곤란하단 걸 알잖아. 미안해, 엄마.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고집이 강해서 아직도 그러는구나. 맞아, 말씀했던 거구나. 근데 단체 손님은 그렇다 쳐도 요즘 이상한 손님들이 자꾸 오고 있어. 어떤 손님이냐? 최근에 김달순이란 사람들이 자꾸 오는데 공짜로 밥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 너희 시어머니가 보냈다고 하는데. 뭐라고요? 그게 진짜예요? 순간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은 자기를 직접 사람들에게 끌고 가서 불쾌함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한술 더 떠서 자기 이름으로 음식이 무료라며 지인들에게 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무료로 온 손님이 몰려와서 난 정말 친구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우정이나 돈이 다 사라질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미안해, 이런 부탁해서. 아니야, 엄마. 이렇게 오래 알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제가 당장 멈추게 할게요. 정말 미치겠어? 그리고 나는 그날 퇴근하는 길에 바로 시댁으로 향했다. 가는 동안에도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 참느라 정신이 팔렸어. 얼굴이 두꺼운 나도 사돈이 하는 식당에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 하지만 놀랄 일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 오히려 시작이었다고 말해야 맞겠어? 시댁에 도착한 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기다리듯이 먼저 말씀을 시작하셨어. 너 왔으니 하는 말인데 이번 너희 시아버지 생신에 뭐 해드릴 생각이니? 라고 물어보셨어. 네, 아버님 생신이요. 아직 한 달도 더 남았군요.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왜 그러세요? 아버지, 무엇 필요하신가요? 제 생각엔 이번에 우리 어머니의 식당에 보낸 고객이 몇 층이신지 그 정도면 매출이 상당히 올랐을 텐데 특별한 이야기는 없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씀이신가요? 아니,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손님들을 끌어들였는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갚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은혜라고요? 아마도 공짜로 오는 손님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머, 공짜라니. 어머니가 그분들에게 우리 엄마 식당에 가면 무료로 식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하였습니다. 다시 한국어 문법에 맞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당구를 시작하려면 초기에는 적지 않은 투자가 필요하죠. 제 손이 좀 넓네요. 이웃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지인들에게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더 많이 갈 거예요. 어머님께서도 제게 상담 한마디 해주셨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 식당은 어머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친구분과 동업하고 계시는 건데요. 만약 그런 식당에 공짜로 손님을 보내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니죠. 왜 이렇게 답답한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도 맛보기를 하게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래야 맛을 알고 다시 가게 되잖아요. 제가 여기저기서 소문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말은 좀 그만해야지. 저기는 마트나 백화점이에요. 거기에는 식당이 있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리한 영업을 하지 않아도 손님이 많아서 손이 많이 가요. 제발 그런 무료 손님들을 보내지 마시고 그곳에서의 모임을 자제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어머나,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군요. 몰지 못할 손님들이 많았는데 고마움을 표현하더라도 너무 과한 예의를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어머니, 거기는 우리 어머니가 동업하시는 가게라서 입장이 좀 어려우신가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돈이나 순대 장사를 하든 관심을 끌 필요 없습니다. 기분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어머님은 제 엄마도 아실 거예요.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아니, 하던 말은 다 하고 가야죠. 아버지, 생신이세요. 공짜 손님이든 뭐든 내가 몰아준 사람들이 나중에 또 사람들을 몰고 가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그러니 이번 아버지 생신에 우리 친정에 말해서 가전을 좀 바꿔 달라고 하는 거 어떠세요? 설마 진심이세요? 저는 너무 놀라고 기가 막혔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세상에, 하다 그 공짜 손님들 보내는 대가로 우리 친정의 가정까지 바꿔 달라니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진심이 아니면 내가 멀쩡한 밥을 먹는데 왜 쉰소리를 하시나요? 가서 너희 친정이랑 상의나 해보세요. 알겠죠. 양해해 주셔서 대답도 못하고 바로 시댁을 뛰쳐나왔습니다. 정말 넌덜머리가 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무능과 시댁에 있는 거지근성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결심했네요. 그리고 그 길로 즉시 친정 엄마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식당 앞에 김달순 공짜 손님 사절이라는 문구를 커다랗게 쓰고 붙였죠. 친정 엄마는 갑작스런 제 행동에 놀라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마침 시어머니가 보낸 손님들이 들어서다 이 문구를 보고 흠칫했습니다. 놀란 표정을 지으신 채로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김달순 씨가 보내셨다고요? 여기 가면 자기 이름을 말하면 식사를 대접받을 수 있다던데. 아뇨, 아뇨. 우리 어머니는 조금 치매 증세가 있으신지 이상한 소리를 하신 모양이었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그분이 한 말을 듣고 갔다가는 오히려 망신만 당할 거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러자 그가 놀란 표정으로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사람들이 더 들어오는 무료 손님들을 같은 방법으로 내쳤습니다. 엄마는 걱정을 하셨지만 저는 상관없다고 강조했고 다음 주말에는 서둘러 시댁 근처의 재활용센터로 향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어요. 주로 가전제품이 판매되는 곳이었지만 가끔 소파나 식탁, 심지어 침대와 같은 가구까지 다양하게 갖추고 있었죠. 제가 여기에 있네요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둘러 물건을 골라서 당일 배송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돌아가 보니 예상대로 시부모님 둘 다 집을 비우고 나간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번 일을 계획하면서 두 분을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 꾀를 부렸어요. 며칠 전에는 무료로 호텔에 묵을 수 있는 숙박권과 그 다음 날 조식 뷔페 이용권을 줬었어요. 어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엄마가 제 엄마에게 신경 써주신 것에 감사드리지만 저는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사과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께 말씀드려서 가전도 다 바꿔드리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엄마, 그러니 거 봐라. 역시 안 사도는 생각이 깊으시구나. 네, 그렇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가시면 되니까 날짜 잊지 마시고 꼭 다녀오세요. 사우나도 공짜예요. 두 분 오랜만에 맛있는 뷔페도 드시고 피로도 풀고 오세요. 그래, 내가 살다 보니 너한테 이런 선물을 다 받는구나. 고맙다. 그때 시어머니는 꽁주에 대한 기쁨으로 눈을 번뜩이며 좋아하셨네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침내 주말이 왔고 계획했던 그날이 왔습니다. 일이 정확히 이뤄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부른 이삿짐 트럭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문을 열고 시댁에 있는 모든 집안과 가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전에 연락해 놓은 자선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사실 시댁에 있는 가구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원룸에서 신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가구들을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룸에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그리고 붙박이 옷장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따로 장만할 필요가 없었죠. 그것들이 따로 해결하거나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시댁 부모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아 라이터에서 습격을 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토당토하지 않은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는 혼란스러웠기에 돈을 줬고 돈으로 시부모님의 시집 가구를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때의 나는 세상 물정을 알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시댁으로 가구를 바꾸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내가 준비한 가구를 모두 가져가서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에서 새 가구와 전자제품을 골라 시댁에 바꿔놨습니다. 결혼 생활도 짧았고 까다로운 장모님의 취향에 맞춰 이래내어 가구는 아직까지 깨끗하게 유지돼요. 그러나 시부모님은 항상 내가 해준 것들을 당연시하고 고마움을 표시해주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줄 때보다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서 소망하신 대로 시댁에 가서 가구까지 모두 새로 바꿔드렸어요. 그 다음 날 두 분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호텔에서 돌아올 때 전화를 주셨네요. 저는 평범하게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이 되어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혹시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엄마가 흥분해서 전화했는데 가구와 전자제품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라고. 당신, 전화 안 받겠다고 해서 여기로 와. 저는 남편이 오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말 없이 의미심장한 웃음만 짓고 있었어요. 잠시 후 두 분이 흥분한 채 우리 집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 상태가 좀 이상해서요. 물어보니 경비실에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가구를 다 교체했다던데요. 자신이 아버지께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아, 어머니께 알려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저 없이 깜짝 놀라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너, 이게 뭐냐? 가전은 그렇다 쳐도 가구까지 왜 마음대로 바꾸냐? 어머니는 그건 결혼할 때부터 해오는 관례니까요. 거짓입니다. 이제 결혼이 파탄 나가는데 제가 해드린 걸 제 맘대로 가져가는 게 뭔가 문제될 게 있어요. 결혼이 파탄 나간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는 말 그대로야. 내가 더 이상 이게 지겨운 집 구석에서 혹은 노릇 그만하고 싶다는 거지. 이제는 부족해서 우리 부모님들까지 그 노름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모습을 본다니 더 이상은 볼 수가 없다고. 뭐, 너 어디 아픈 거 아니냐? 너 가구 다 어찌 됐느냐? 그 멀쩡한 것들을 다 어디다 치워놨느냐?
어머님보다 더 고마워하실 분들한테 드렸어요. 무이탁. 노인들이 쉼터를 만들고 하는 곳에 쓰인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보람 있는 일이죠. 기부는 그런 곳에서 하는 게 맞다는 거요. 이제 알았습니다. 해져도 고마운 줄 모르고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 말고요. 넌 말 다 했니? 진짜 어디가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 결혼한 후에 오늘이 제일 멀쩡해요.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왔거든요. 그래. 그럼 내가 사온 가구는 그렇다 치고 내 가정물은 왜 가져갔어? 아직 멀쩡한 것들인데. 어머, 그래요. 어머님이 싹 바꿔달라고 하시길래 저는 다 망가진 줄 알았어요. 그럼 멀쩡한 가전을 왜 바꿔달라고 하신 거예요? 저희 친정돈은 그렇게 써도 되는 돈인 줄 아셨어요. 그냥 다 드러내기만 하려다가 그래도 신경 써서 재활용센터에 가서 직접 선택한 물건들로 채워드렸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어머니의 소원대로 다시 바꿔드렸잖아요. 너는 천하의 몫을이야. 이런 짓거리를 하고도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너는 놀고만 있네. 내가 너와 계속 살고 싶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서 너와 같이 살지 않겠다는 걸로야? 입 다물고 여기 도장을 찍어. 남편의 얼굴로 준비된 이혼 서류를 넣고 집어던졌어요. 내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놀라서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누가 혼자서 마음대로 이혼을 결정할래?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결혼한 사람이 이날까지 충분히 돈을 벌어왔다고 해서 그것은 몇 푼으로도 되지 않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활비가 다 나갔어요. 결혼한 이후로 내가 가장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생계를 책임질 수 없다면 이혼도 감수해야 한다는 걸 몰랐어요. 또한 어머님께서 우리 엄마의 식당에 불상사를 일으키셨고 영업 공간에 들어가셨죠. 더구나 무엇보다도 부모님께서 박사 학비까지 전액 지불해 주셨는데 당신이 그 학비까지 다 갚지 않고 싶다면 공손하게 도장을 찍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아요.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게 뭔지 알아라고 말씀드려도 이제 와서야 내가 진지한 말을 하는 거로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우리 며느리가 맞는 거냐? 오, 네, 맞아요.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억지다 들어드리며 좀처럼 운전해드리고 돈 보태드리고 그런 특징적인 거리를 하면서 산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더는 안 되겠어요. 사람이 잘하려고 하면 고마운 줄도 좀 아시지 그러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염치 없고 예의도 모르세요? 결국 저 이렇게 만든 사람은 다 저 사람이랑 어머님 아버님이세요. 예, 알았어요. 흥분하지 말고 불만이 있으면 우리 대화를 좀 풀어보자고요. 이렇게 억지든 해서요. 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있을까요? 억지죠. 그건 전문가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 분야에서 미묘해지기 쉬운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에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칭찬을 받을 때마다 도장을 찍지 마시고 법원에서 다시 한번 말할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괜히 머리를 굴리려고 하다가는 학비까지 빼앗길지도 몰라요. 알겠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마치 토해내는 듯이 다 털어놓았고 미리 준비한 짐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 길을 따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눈물로 사과했지만 부모님은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셨어요. 실은 그때 명확히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제 부모님들도 제가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많이 상처받았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 걸음이 빈집 코너와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며 버티다가 결국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고 그 결과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만난 남편은 묻지도 않은 말을 주저리 토로했습니다. 집을 나가니 남편의 버릇으로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결국 시아버지께서 제 취업을 도와주신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하는 부동산 업무를 돕는 것 같았죠. 그렇게 멀쩡히 일할 수 있는데도 제가 무임승차하려던 것이 참 어이없어요.
이제는 홀로 생활하며 내가 번 돈을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빌린 돈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타인의 호의에 고마워할 줄 아는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도 감사함을 아는 하루를 보내셨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댓글을 기다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공유뿐만 아니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